한때 아시아 1위. 그러나 작년 한 보고서가 일본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건설 효율성 지수 마이너스 12.7% 하락. 반면 한 나라만이 43.9% 상승했죠. 도대체 누가 이런 역정극을 만든 겁니까? 기술력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일까요? 수치로만 평가되던 산업이 이제 철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진 속에서도, 화산 속에서도, 불길 속에서도 그들은 변함이 없었고 명확한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98점의 안전성, 0.01mm의 정밀도, 그리고 100%의 신뢰.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준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철학이다. 세계의 눈이 이제 한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르쳐준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하버드 강의실, 일본인 아야코가 말했을 때였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잠시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말에 동감했죠. 그런데 콜린스 교수님이 데이터 파일 하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너무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보군요. 그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고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시카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지난달 단 3시간 만에 저는 오랫동안 믿었던 모든 걸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감과 자만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은 지난달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버드 디자인 3층 대형 강의실에서 오전 9시에 시작되는 특별 세미나가 열렸어요. 세미나 제목은 아시아 태평양 인프라 개발과 국가 경쟁력의 미래라는 거창한 이름이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하버드에서 20년 넘게 건축 경제학을 가르치신 분이었고 특히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건설 산업의 변화를 추적하는 걸로 유명하셨죠. 이번 특강은 총 2주에 걸쳐서 강의 주제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건축학 졸업 논문 주제를 찾기 위해 이 세미나에 등록했어요. 하버드의 고요한 강의실. 그날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고 캠퍼스의 단풍나무들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강의실엔 25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일본인 학생 3명, 중국인 학생 5명, 싱가포르에서 온 학생 2명이 보였어요. 그런데 한국인 학생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한국인 학생 3명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마침 이번 주에 미국 동부 지역 건축학과 대표로 전국 설계 대회에 출전하게 되어서 모두 빠진 상태였다고 들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고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죠.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회색 재킷에 검은색 터틀넥을 입으신 모습이었고 손에는 태블릿 하나만 들고 계셨어요. 교수님은 단상 앞에 서서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번 특강 주제로는 오늘날 전 세계 건설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룰 거라는 설명이었죠. 특히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 경쟁과 국가 간 역학관계의 변화를 데이터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첫 번째 화면을 띄우셨을 때 강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는데 화면에는 한국과 일본, 아시아 건설의 현주소라는 제목이 크게 떠 있었어요.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오늘날 건설 산업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가 바로 한국과 일본의 위치 변화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교시에서는 그 변화의 실체를 데이터로 확인해보는 시간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아야코 타나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아야코는 일본 도쿄의 명문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도쿄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하버드 석사과정 2년차였고 수업 때마다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걸로 유명했죠. 아야코의 눈빛엔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교수님께 의견을 냈어요. 이 비교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간 아시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증명해 왔으며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게 배워가는 단계라는 설명이었죠.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배운 교과서에도 일본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놀라운 기술 발전을 이뤄냈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건설 강국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일본보다 20년 이상 늦게 산업화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국인 학생 하나는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의 반응이 우리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콜린스 교수님은 단 한마디로 수업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교수님은 아야코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날카로운 게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물으셨어요. 정말 그런지 직접 데이터로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죠. 아야코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건설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는 거라는 설명이었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태블릿을 조작하셨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전세계 건설 경쟁력 종합평가 지수라는 제목의 큰 그래프였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였죠. 중국에서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정체되어 있었고 일본은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의 선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더니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을 추월했고 중국마저 따라잡고 있었어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게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아야코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얼굴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이 자료는 UN 산하국제건설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식 통계이고 기술력, 안전성, 효율성, 혁신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5가지 핵심 지표를 종합한 결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단순한 과제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상식 자체가 이미 낡은 지식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교수님은 오늘 첫 번째 강의 때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분석해 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10분 정도였는데 학생들이 복도로 나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아야코는 혼자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모두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이 단상에 서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이 직접 맞붙었던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고 쌍둥이 빌딩 2개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사진이 나타났어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건물의 특별한 점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1993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높이가 452m에 달하는 쌍둥이 초고층 빌딩이었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목표로 설계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2개의 타워를 서로 다른 나라가 맡았다는 거였어요. 타워1은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 타워2는 한국의 삼성물산이 각각 책임지고 지었다는 설명이었죠. 영상 속 공사 현장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깃발은 태극기였어요. 교수님이 당시 건설 현장을 담은 기록 영상을 틀어주셨는데 화면 속에서는 수백 명의 인부들이 40도가 넘는 열대기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높이 400m가 넘는 곳에서 철골을 용접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카메라가 한 작업장을 클로즈업했는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그 옆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도면을 펼쳐놓고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아야코가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당연히 일본 측이 먼저 완공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의 하자마 건설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뢰받는 건설사 중 하나였고 경험과 기술력에서 앞섰을 거라는 설명이었죠. 게다가 일본 측이 35일 먼저 공사를 시작했다는 사실도 덧붙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5일이나 먼저 시작했으면 당연히 일본이 먼저 끝냈을 거라고 여겼죠.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더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로 1996년 3월 6일 새벽 한국 측 타워2 먼저 완공이라는 문장이 떴어요.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일본보다 11일 빠름, 35일 늦게 시작했음에도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작은 소리로 믿을 수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5일이나 늦게 시작했는데 11일이나 먼저 끝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아야코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입을 약간 벌린 채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일본 하자마 건설은 1993년 11월 첫째 주에 공사를 시작했고 한국 삼성물산은 같은 해 12월 둘째 주에 뛰어들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정확히 35일 뒤에 출발한 셈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1996년 3월 마지막 층을 올리는 작업에서 한국이 먼저 깃발을 꽂았다는 설명이었어요. 새벽 5시였다고 합니다. 아야코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이건 우연이거나 날씨 운이 좋았을 거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열대 기후라 비가 자주 오는데 어쩌면 일본 측 공사 현장에 비가 더 많이 왔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아야코의 의견을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흥미로운 가설이지만 기상청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한국 측 공사 현장에 비가 더 많이 내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셨고 거기에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쿠알라룸푸르 지역의 월별 강수량 데이터가 나와 있었어요. 타워2가 있던 지역이 타워1보다 평균 15% 더 많은 비를 맞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아야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공법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쉽게 말하면 건물이 스스로 올라가는 것처럼 거푸집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이었어요. 기존에는 한 층을 완성하고 나면 거푸집을 해체했다가 다시 위층에 설치해야 했는데 이 새로운 방법은 거푸집 자체가 유압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연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거였죠. 교수님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기술을 주목했지만 실제로 초고층 건물에 적용한 건 한국이 최초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도 이 기술을 알고 있었지만 안전기준과 규정 때문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설명이었어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안전기준을 고수했고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대형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하는 걸 꺼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냉정했습니다. 일본보다 11일, 그리고 완성도마저 앞섰어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다음 자료는 더 놀라웠습니다. 완공 이후 3년간 두 타워의 품질을 비교 평가한 국제건축협회의 보고서였는데 구조 안정성, 내구성, 마감 품질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한국 측 타워2가 일본 측 타워1과 같거나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기록이었어요. 특히 콘크리트 타설 정밀도에서는 한국이 0.01mm 수준의 오차를 기록해서 전 세계 건설업계를 놀라게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계속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빨리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지었다는 의미였어요. 속도와 품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였죠. 교수님이 한국 삼성물산의 공정관리 방식을 설명하셨어요. 그들은 철저한 사전 계획을 세웠고 매일 아침 6시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그날의 작업 목표와 문제점을 공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본사와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기술적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 방안을 찾았다고 해요. 결국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과 빠른 의사결정이 승리의 핵심이었다는 설명이었죠.
반면 일본 하자마 건설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을 본사와 협의해야 했고 승인 절차가 복잡해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설명이었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 좋았지만 그게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는 페트로나스 이후 한국의 도약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이후 한국 건설사들은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를 수주했고 중국에서도 여러 초고층 건물 프로젝트를 따냈으며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건설사를 찾기 시작했다는 설명이었어요. 교수님은 이 모든 게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서 증명한 기술력과 신뢰 덕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그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지은 게 아니라 전 세계 건설 시장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평가였죠. 반면 일본은 그 이후로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서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10분간 쉬는 시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아야코는 이번에도 빠르게 강의실을 나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고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오늘 본 데이터들을 정리했어요. 35일 늦게 시작해서 11일 빨리 끝냈다는 사실, 품질까지 더 좋았다는 평가, 그리고 그 이후 한국이 전 세계 건설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이름을 노트에 진지하게 적었습니다. 단순히 과제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알고 싶어서였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어떤 체계적인 전략이 있었는지 다음이 더욱 기다려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의 철학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서 학생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아야코는 이번엔 앞자리가 아닌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어요.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노트를 펼쳐놓고 뭔가를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단상에 서시면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일본과 다른 선진국들이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성공시킨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고 동남아시아 지도가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도 캄보디아가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캄보디아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나라는 1970년대 내전과 킬링필드를 겪으면서 170만 명이 희생되었고 전 국토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정도로 황폐해진 상태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야 겨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통 인프라였다는 설명이었죠. 화면에 캄보디아 도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이었고 포장된 도로마저 여기저기 깨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는 길가에서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고 비가 조금만 와도 진창이 되어서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는 설명이었어요. 교수님은 캄보디아 정부가 도로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로 건설은 투자와 설계와 시공이라는 세 단계로 나뉘는데 투자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공적 자금이 들어왔고 시공은 중국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중국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서 입찰하다 보니 시공권을 대부분 가져갔다는 설명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설계와 감리였습니다. 캄보디아가 프랑스 식민지였던 역사 때문에 과거에는 프랑스 회사들이 설계를 맡았고 일본도 상당 부분 참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프랑스와 일본의 한계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프랑스 회사들은 계약서대로 딱딱하게 일을 처리했고 조금이라도 계약에 없는 일이 생기면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캄보디아처럼 모든 게 부족한 나라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 발주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었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회사들은 자국 엔지니어를 보내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현지 인력을 고용해서 보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 회사의 명성에 비해 실제 품질은 떨어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부에서도 엔지니어가 부족해지면서 해외까지 엔지니어를 보내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었죠. 아야코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일본이 현지 인력을 활용한 건 효율성 때문이고 후쿠시마 이후 해외 파견이 줄어든 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애초에 캄보디아 같은 최빈국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낮아서 일본이 관심을 덜 가진 것뿐이라는 설명이었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지만 실제 상황을 파헤쳐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씀이었죠.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셨고 거기에는 중국 시공사의 부실공사라는 제목 아래 깨진 도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시공한 도로가 완공되자마자 여기저기 깨져나갔고 캄보디아 건설부는 발칵 뒤집혔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전 세계 건설업계의 트렌드는 개념 설계와 상세 설계를 분리하는 방식인데 개념 설계는 큰 그림만 그려놓고 상세 설계는 현장에서 시공사가 직접 하는 시스템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중국 시공사들은 이걸 제대로 못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프랑스나 일본 설계사들은 개념 설계만 주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는데 중국 시공사들은 그럴 능력이 없었던 거죠. 결국 도로는 완공되자마자 무너졌고 캄보디아 정부는 골머리를 앓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회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고 한국 엔지니어링 캄보디아 도로 설계의 80% 점유라는 제목이 떴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80%라는 숫자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교수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국 회사들은 2000년대 초반에 캄보디아에 진출했고 처음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회사들의 강점은 디테일한 설계였다는 설명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발주처가 워낙 세밀한 설계를 요구하다 보니 한국 엔지니어들은 애초에 누가 봐도 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설계도를 그리는데 익숙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다 보니 중국 시공사처럼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라도 한국이 그린 설계도만 있으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실제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한 회사가 설계하고 중국이 시공한 도로는 완공 후 3년이 지났는데도 멀쩡했고 반면 프랑스가 설계하고 중국이 시공한 도로는 6개월 만에 균열이 생겼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점진적으로 쌓이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회사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 회사들은 계약서에 없는 일도 기꺼이 해줬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발주처가 추가 요청을 하면 프랑스나 일본 회사들은 계약서를 들이밀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지만 한국 회사들은 생각해보면 큰 문제가 아니면 그냥 해결해줬다는 내용이었어요. 발주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고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교수님이 캄보디아 공무원의 인터뷰 영상을 틀어주셨습니다. 화면 속 공무원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주고 법대로만 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해줬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회사들 덕분에 도로 품질이 강력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뭔가 뭉클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야코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이긴 거지 순수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앞선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일본이 캄보디아 같은 프로젝트에 소극적인 건 수익성이 낮아서이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설명이었죠.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그럼 캄보디아 정부가 평가한 기술 점수를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셨고 거기에는 설계 품질 평가 점수라는 제목 아래 여러 나라의 점수가 나와 있었어요. 한국 92점, 프랑스 87점, 일본 84점이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설계 품질만을 평가한 점수이고 가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지표라는 설명이었죠. 아야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결국 한국이 캄보디아 도로 설계의 80%를 점유하게 된 건 가격 때문이 아니라
기술력과 신뢰와 유연성 덕분이었다는 평가였어요. 프랑스와 일본은 선진국의 방식을 고집했지만 한국은 캄보디아의 상황에 맞춰서 일했고 그게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계속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설계했고 중국은 무너졌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비교 사진이 그걸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죠. 교수님께서는 더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이 완전히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성공시킨 사례를 다룰 예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아야쿄의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단상에 서시면서 이번엔 정말 놀라운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자연재해와 싸우면서 프로젝트를 완성한 사례를 다룰 예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고 인도네시아 지도가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도 수마트라섬 북부의 카로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지역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카로 지역은 시나붕 화산 근처에 있는 오지 중의 오지였고 400년 만에 화산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 곳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곳에 수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계획이 나왔을 때 전 세계 건설사들이 고개를 저었다는 설명이었죠. 화면에 카로 지역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비포장 산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고 주변은 온통 화산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외부인을 적대시했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일도 있었다는 설명이었어요. 교수님은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건설사들이 이 프로젝트를 검토했지만 모두 포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일본의 한 대형 건설사가 이 프로젝트를 검토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수익성 계산서를 보자마자 포기를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죠. 화산 폭발 위험, 교통 인프라 부족, 원주민과의 갈등 가능성, 이 모든 게 리스크로 판단되었고 결국 일본은 철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아야코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거의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일본이 철수한 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상업성이 없는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건 무모한 일이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니까 당연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었죠. 한국이 그 프로젝트를 맡았다면 오히려 손해를 본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씀이었죠.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셨고 한국 중부발전, 완푸 수력발전소 완공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화면에는 완공된 발전소 사진이 나타났고 그 앞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현지 주민들이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국 중부발전은 2009년 12월에 이 프로젝트를 따냈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지만 과감하게 도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 직원들은 공포를 느꼈다고 해요. 외부인이 없던 마을이라 주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 칼을 들고 쫓아왔고 무장 경찰이 상주해야 할 정도였다는 설명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직원들이 원주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친구가 되어주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하게 낙후된 카로 지역의 도로를 포장해주고 공동 화장실을 지어주고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설명이었어요. 또한 보육원을 지원하고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학교에 교재와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었죠. 교수님이 현지 주민 인터뷰 영상을 틀어주셨습니다. 화면 속 주민은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도와주는 걸 보고 마음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 사람들만 보면 무엇이든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신뢰하게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화산재 속에서 깃발이 보였습니다. 그건 붉은 원이 아닌 태극이었어요. 교수님께서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2016년에 시나붕 화산이 실제로 폭발했고 송전탑이 녹아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직원들은 현장을 지켰고 송전탑을 다시 세웠다는 설명이었죠. 같은 해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45메가와트 용량으로 55만 가구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야코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거의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래도 상업성이 없는 프로젝트라서 한국이 손해를 봤을 거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건 결국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설명이었죠.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그럼 실제 수익 데이터를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셨고 거기에는 완푸 수력발전소 수익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숫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첫 해 매출 90억 원, 9년 안에 투자금 전액 회수 예상, 이후 21년간 순이익 예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전력청이 이 발전소의 전기를 수력발전 최고 금액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죠.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일본은 리스크를 계산하고 포기했지만 한국은 도전했고 성공했다는 평가였어요. 한국은 이익만 본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와 주민들의 신뢰까지 얻었고 그 신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일본이 떠난 자리에서 한국은 남았습니다. 교수님이 카로 군수의 인터뷰를 보여주셨어요. 화면 속 군수는 한국 수력발전소가 지역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한국 회사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글썽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야코는 더 이상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일본인 학생 친구가 어깨를 두드렸지만 아야코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아야코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신이 배운 대로 믿어온 대로 말했을 뿐인데 데이터 앞에서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교수님께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서 더 많은 사례들을 살펴볼 거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룰 예정이라는 설명이었죠. 저는 벌써부터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야코는 가장 늦게 일어났고 천천히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계산하고 판단했지만 한국은 믿고 도전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아마 일본처럼 리스크를 계산하고 포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도서관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고 인도네시아 완푸 수력 발전소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검색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한국 직원들이 화산 폭발 위험 속에서도 현장을 지켰다는 이야기. 원주민들이 처음엔 칼을 들었지만 나중엔 친구가 됐다는 이야기. 모든 게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건설 강국이 된 건 단순히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보스턴의 밤하늘이 보였고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계산이 아니라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화요일 아침이 왔고 저는 일주일 내내 한국 건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건설 영상을 보고 댓글을 읽고 도서관에서 관련 논문을 찾아보면서 제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아야코도 이미 와 있었는데 이번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오늘은 2주차 첫 수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살펴봤고 오늘은 더 최근의 사례들을 다룰 예정이라는 설명이었어요. 특히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서 한국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첫 번째 화면을 띄우셨고 싱가포르 지도가 나타났어요. 교수님께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도시국가 중 하나이고 건설 시장도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병원 건설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분야라는 설명이었죠. 화면이 바뀌면서 싱가포르의 대형 병원 단지 사진이 나타났어요. 교수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오랫동안 병원 건설을 일본 기업들이 독점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총 5개의 대형 병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모두 일본 건설사들이 맡고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일본은 오랜 경험과 높은 기술력으로 싱가포르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었고 게다가 당시 엔저 현상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3년에 새로운 병원 건설 프로젝트가 발표되었고 8천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었다는 설명이었어요. 당연히 일본 기업들이 유력한 후보였고 모두가 일본이 또 따낼 거라고 예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당시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의 명단을 보여주셨는데 일본 기업 3곳, 싱가포르 현지 기업 1곳, 그리고 한국의 쌍용건설이 있었어요. 아야코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떨리면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펼쳤어요. 그녀는 일본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5개나 병원을 지었고 경험과 신뢰도에서 압도적이었으며 엔저로 인해 가격까지 저렴했으니 당연히 일본이 이겼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거라는 설명이었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유리해 보였지만 점진적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었죠.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셨고 쌍용건설 8천억 원 싱가포르 병원 공사 수주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서 그것도 5배나 많은 자료를 제출해서 이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야코는 얼굴이 굳어졌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쌍용건설의 김석준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했고 일본을 꺾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설계 자료를 일본 업체가 제시한 것보다 5배나 많은 양을 제출했다는 설명이었어요. 싱가포르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준비했고 추가 질문이 들어올 것까지 예상해서 미리 답변을 준비해뒀다는 내용이었죠. 교수님이 평가 점수를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는 기술평가 점수라는 제목 아래 여러 기업의 점수가 나와 있었어요. 쌍용건설 94점, 일본 어사 88점, 일본 비사 86점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가격평가에서는 일본이 앞섰지만 기술과 안전평가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건 안전기록이었다는 설명이었어요. 쌍용건설은 싱가포르 현장에서 무사고 2,500만 인실을 기록했고 이는 싱가포르 건설업계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수준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인데 한국이 그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했다는 설명이었죠. 아야코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과거 한국이 일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후 한국은 폐허였고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모두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야코 학생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감정을 섞으면 오히려 팩트가 더 빛을 잃게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학자이고 학문적 토론을 하는 자리이니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현재의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는 명확하게 한국이 기술력에서 앞서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설명이었죠. 교수님의 목소리는 의연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의실을 관통했습니다. 아야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옆에 앉은 친구가 어깨를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다음 화면을 띄우셨고 일본은 5개를 지었고
한국은 6번째를 빼앗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명하셨어요. 결국 쌍용건설이 이 프로젝트를 따낸 건 가격 때문이 아니라 기술력과 안전성과 신뢰 덕분이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경험에 의존했지만 한국은 현재의 기술력으로 승부했고 싱가포르 정부는 미래를 선택했다는 설명이었죠. 저는 노트에 계속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승패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수님이 단상에 서시면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조금 무거운 일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올해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 이야기라는 설명이었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고 붉은 불길에 휩싸인 로스앤젤레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수천 채의 집들이 불타고 있었고 하늘은 온통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2025년 1월 7일부터 31일까지 로스앤젤레스 광역권에서 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 이튼 산불, 허스트 산불 등 최소 7개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했고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번졌다는 설명이었어요. 특히 센타에나 강풍이라는 건조한 바람이 불길을 키웠고 이런 상황에서도 소방당국은 속수무책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캘리포니아 남부가 애초에 지중해성 기후와 사막성 기후의 점이지대에 위치해서 산불에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하셨어요. 문제는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폭우가 쏟아져서 초목이 자라났는데 다시 건조한 기후로 돌아가면서 말라버린 초목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여름에는 낮 온도가 40도를 넘어가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말라 죽을 정도였고 이번 산불은 인구가 밀집된 주거지역을 강타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컸다는 설명이었죠.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불길 속 유일하게 남은 건 회색의 집이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크게 떠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산불 현장 사진이 있었는데 주변의 모든 목조주택들은 완전히 전소되어 검게 그을린 잔해만 남아 있었지만 단 한 채의 회색 건물만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이 건물은 한국식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주택이었고 주변의 모든 목조주택들이 불에 타버렸지만 이 집만 살아남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유주는 미국 베벌리 힐스의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최근에 한국 건축을 배우러 서울을 방문했던 사람이라는 설명이었죠. 교수님이 그 부동산 개발업자의 인터뷰 영상을 틀어주셨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작년에 친구의 소개로 한국식 콘크리트 주택을 보게 됐고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산불 위험 때문에 고민하다가 한국 건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본 아파트들의 시스템에 충격을 받았고 돌아와서 자신의 집을 한국식으로 짓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가 말한 한국 아파트의 안전 시스템이었어요. 콘크리트 구조, 내화 설계, 자동 스프링클러, 이중창 모든 것이 화재를 대비한 구조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본 건축 철학이 상상 그 이상이었다고 평가했어요.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구조를 만드는 거였다는 설명이었죠. 교수님이 미국 언론 보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CNN, 여러 매체에서 이 한국식 주택을 다뤘고 왜 미국은 이렇게 짓지 않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미국 건축업계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여러 건설사에서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미국 소방당국의 평가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스프링클러 시스템과 피난 설계가 인상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미국 정부 담당자들이 한국의 화재 안전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자료를 더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특히 환경 분야 담당관은 한국 아파트의 에너지 효율에 놀랐고 이중창과 단열 시스템, 태양광 발전까지 검토하고 싶다고 했다는 설명이었죠. 아야코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거의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건 우연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채의 집만 살아남은 건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주변 바람의 방향이나 불길의 세기 같은 변수가 있었을 거라는 설명이었죠.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과학의 우연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이 집 주변의 다른 주택들도 모두 같은 조건에 있었고, 같은 바람을 맞았고, 같은 불길에 노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구조였다는 설명이었죠. 교수님이 한국식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외벽은 내화벽돌과 화강암으로 시공되고, 목재로 보이는 부분도 사실은 특수 처리된 불연 자재이고, 이중벽 구조는 화재는 물론 지진에도 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화재 감지와 동시에 작동하고, 정전이 되어도 72시간 동안 비상전력으로 작동한다는 설명이었어요.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라는 한마디였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한마디가 강의실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구조를 만든다는 설명이었죠. 미국이 목조주택의 전통을 고집하는 동안 한국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그 결과가 로스앤젤레스 산불에서 증명됐다는 평가였습니다. 교수님이 미국 SNS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한국 기술을 배워야 한다. 내 집도 한국식으로 리모델링하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베벌리 힐스의 상류층 사이에서 한국식 콘크리트 주택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미국 보험회사들의 움직임도 언급하셨어요. 목조주택의 보험료를 크게 올리려고 준비 중이고, 반면 콘크리트 구조주택은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국 건축이 미국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설명이었죠. 저는 노트에 계속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한 채의 집이 살아남은 이야기가 아니라 건축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이었다면 아마 전통을 고수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며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제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시며 오늘 마지막 특강 수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한국과 일본의 현재 위치를 명확하게 정리할 예정이고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이야기할 거라는 설명이었어요. 교수님은 오늘 수업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이 첫 번째 화면을 띄우셨고 최종 대결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교수님께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모든 사례를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11일 빨리 완공했고 캄보디아에서 한국이 도로 설계의 80%를 점유했으며 인도네시아 화산지대에서 일본이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성공시켰고 싱가포르에서 일본의 독점을 깨뜨렸으면 미국 산불에서 한국식 주택만 살아남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셨고 안전성 평가 최종 점수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화면에는 큰 숫자들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98점, 독일 93점, 일본 89점, 중국 84점이었어요. 이건 전 세계 건설협회가 평가한 최신 안전성 지표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기술력, 시공 품질, 사고율, 안전관리 시스템, 모든 걸 종합한 점수라는 내용이었죠. 아야코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신뢰가 있고 최근 몇 년의 데이터만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어요. 특히 지진 기술에서만큼은 일본이 여전히 세계를 이끄는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었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럼 지진 기술 데이터도 한번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셨고 2016년 구마모토 지진 피해 분석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교수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016년 4월 일본 규슈 지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고
일본 건물 28채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던 한국 기업이 설계한 건물들은 단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일본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인용하시며 한국 설계 건물의 내진 설계가 일본 기준보다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강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고 누군가 작은 소리로 오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아야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옆에 앉은 일본인 학생 친구가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아야코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값싼 건 인건비가 아니라 자만심이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칼날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과거의 명성에 의존했지만 한국은 현재의 기술력으로 승부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일본은 전통을 고집했지만 한국은 혁신을 선택했다는 설명이었죠.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일본의 문제는 아날로그식 문화 때문에 신기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모든 결정을 본사와 협의해야 했고 승인 절차가 너무 복잡했으며 새로운 공법이나 기술을 도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내용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빠른 의사결정과 현장 중심의 문화 덕분에 새로운 기술을 즉시 적용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서 한국이 사용한 셀프 클라이밍 폼 공법을 일본도 알고 있었지만 내부 검토와 승인 절차 때문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산지대에서도 일본은 리스크 분석에만 몇 주를 소비했지만 한국은 일주일 만에 결정을 내렸고 바로 현장에 투입됐다는 설명이었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답이 안 나와서 일본이 빠진 게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너무 느렸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현대 건설 시장은 속도를 요구하는데 일본은 여전히 20세기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평가였어요. 반면 한국은 21세기 시장에 맞춰서 진화했고 그게 성공의 핵심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아야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고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수님이 말씀을 멈추시고 아야코를 바라보셨지만 아야코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강의실이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학자로서 데이터를 직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야코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죠. 강의 후 10분간의 쉬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학생들이 복도로 나가서 수군거리고 있었고 저는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아야코가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됐어요. 자신이 평생 믿어온 게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충격적인 일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교수님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실을 외면하는 건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니까요. 강의실로 다시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야코의 빈자리가 눈에 띄었지만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서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2주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제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화면을 바꾸셨어요. 건축의 철학 인간을 짓다 라는 제목이 한글로 크게 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본 건 단순히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추월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건 건축에 대한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는 내용이었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지만 한국은 사람을 지키는 데 집중했다는 분석이었어요. 일본은 건물의 형태와 미학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한국은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우선시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서 한국이 빨리 완공한 건 단순히 속도 때문이 아니라 현장 인부들의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죠.
인도네시아 화산지대에서 한국이 성공한 건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한국 직원들은 원주민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삶을 개선해 주었으며 진심으로 그 지역을 위해 일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었다는 평가였어요. 결국 한국건설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설명이었죠. 교수님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 사례를 다시 언급하셨어요. 한국식 주택이 살아남은 건 콘크리트 구조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거주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설계 철학이 담겨 있었다는 설명이었어요. 자동 스프링클러, 비상전력, 피난 경로. 모든 게 사람을 지킨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교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라는 한마디였어요. 한국은 건물을 짓지 않고 생명을 지키는 구조를 만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고 안전과 철학을 수출한다는 평가였어요.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노트에 계속 메모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해지는 걸 느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2주 동안 단순히 건설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건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는 생명을 위한 건축이라는 문장이 크게 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한국 건축의 진짜 의미라는 설명이었어요. 건축의 끝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한국이 그걸 보여줬다는 평가였습니다. 교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건축가가 되고 싶으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명성을 쫓는 건축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지키는 건축가가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 몫이라는 말씀이었죠. 교수님은 한국이 이미 그 답을 보여줬고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저도 손뼉을 쳤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데이터를 보지 않고 선입견만으로 판단하는 건 학문이 아니라 신념이고 우리는 늘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복도에서 아야코를 보았어요.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아야코는 저를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지만 데이터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아야코가 저에게 부탁했어요. 한국 건설에 대한 자료를 보내줄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고 선입견 없이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시작은 늦어도 배움은 자유니까 라고 말했죠. 아야코는 고맙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우리는 함께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방에 앉아서 졸업 논문 주제를 정했어요. 생명을 위한 건축, 한국 건설의 인간 중심 철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이끄는 건설 강국이 됐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이 무엇인지 파헤쳐보고 싶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기술을 배우러 하버드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운 건 숫자보다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라고 적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2주 동안 배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고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캄보디아 도로, 인도네시아 화산, 싱가포르 병원, 미국 산불,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책상 위의 마지막 페이지엔 한 문장이 남았습니다. 생명을 위한 건축이라는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철학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본이 자존심으로 지은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지만 한국이 진심으로 지은 건축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창밖으로 하버드의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캠퍼스의 나무들은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고 학생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한국에 가서 직접 그 철학을 배우고 싶다고, 한국 건설사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생명을 지키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몇 주 후 교수님께 논문 초안을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읽으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보다 더 잘 안다라는 한마디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지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논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학기가 끝나고 저는 아야코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한국 건설에 대한 자료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안전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고, 자신도 졸업 논문 주제를 한국 건축의 안전 철학으로 바꿨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고, 우리가 배운 걸 전 세계에 알리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공부를 점진적으로 늘려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건축 관련 논문을 찾아 읽었으며 한국 건설사의 프로젝트를 분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 열정은 식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상상 그 이상으로 한국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졸업식 날 저는 단상에 올라가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제 논문이 학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상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교수님 덕분이고 데이터 덕분이고 진실을 직시한 덕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다음 달에 서울로 가서 한국 건설사에서 인턴십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애초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그 철학을 배우고 현장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건축을 짓는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공동체를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한국이 그걸 보여줬고 저는 그걸 평생 기억하며 살아갈 겁니다. 2025년 겨울 하버드 강의실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본이 최고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진실을 직시하며 선입견 없이 판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앞으로 저는 생명을 지키는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안전한 건물을, 명성이 아니라 신뢰를,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우선시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한국이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한국 건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에서도 한국식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저는 그 과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두 나라가 함께 더 안전한 건축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선입견은 진실을 가린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더 많은 나라에서 인정받고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데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일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도 선입견 없이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의 진짜 의미는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한국이 그걸 세상에 보여줬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인 공간을 만들어가는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건설 기술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분들, 설계실에서 밤을 새우시는 분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언젠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의 철학을 배우고 생명을 지키는 건축가로 성장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기술이란 건 눈에 보이는 철과 콘크리트, 그 너머의 철학이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는 숫자로만 성과를 따지고, 누군가는 기준을 세우고 틀 안에 자신을 가두지만, 또 누군가는 위험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신념을 증명하죠.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기술의 높이가 아니라 그걸 다루는 사람의 마음의 깊이인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보여준 건 단순한 경쟁의 승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건축이라는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더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작은 벽돌 하나씩을 쌓아가며 더 나은 세상을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술과 철학, 속도와 안전, 효율과 신뢰,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졌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쌓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